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22년도 3월 달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한없이 3월 9일 날 새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제 대선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아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이 패배감, 이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같이 뛰었던 사람들의 이 성원과 그 사람들의 열정이 생각나서. 그랬다가 그때 여의도에서 경험이 많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검사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선거법에 어긋나는 이런 선거 안 치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느 시절인데, 특히 이재명 후보와 지난 20대 대선까지 3번, 4번의 선거를 치렀던 경험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불법적인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석 나와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검찰들이 저렇게 소설을 쓰고 계속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아니 무려 360번을 털어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10여 년간의 대장동 업자들의 녹취록, 정관계 로비가 생생하게 담긴, 정말 적나라합니다. 보면은 그게 아마 뉴스타파 거기 자료에 지금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50억 클럽, 대법관 누구한테, 검사 출신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이런데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저나 정진상 실장한테 다만 얼마의 돈이 넘어왔다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검사들한테, 저를 체포한 검사들한테, 야, 그 10년간의 녹취록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은, 정말 22년 대선 직전부터 해서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경선이 너무나 치열했었고, 본선은 더 정신 없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패배감으로, 그 다음에 너무나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의 지방선거에서 거의 다 뺏겼습니다. 국민의힘한테.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서울시장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인천의 시장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그 전에 31개 시군에서 29개가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3분의 2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한테,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경기도 뺏기면 큰일 난다.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대선 선거를 뛰었던 실무팀들을 이제 규합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규합해서 그때 6월 1일에 있었죠. 지방선거가. 4월 달에 경선이 있었고, 이제 한 2달도 안 된 시간에 급조해가지고 저희가 뛰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대선에 경기도 대선 선거 데이터를 보니까 60대 이상에서 30%를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똑같은 결과라면 절대 못 이긴다. 이미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선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 이제 계신 의원들, 보좌관들을 좀 이제 투입받아가지고 TF팀을 짜가지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짜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마웠던 게, 그 당시에 뭐랄까, 대선에서 졌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경기도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탁을 하고 뭐든지 하자 그러면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60대 이상 어르신들, 이 장년층 득표가 대선보다
3%가 더 나와가지고 8,6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기를 지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이재명 당시 그 지사를 잡으려고 했던 거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박함, 여러분들도 지금 절박한 이 상황에 선거를 조금 있으면은 눈앞에 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동지들과 함께 그 절박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도 선거를 이제 이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항으로 보궐선거를 나가셨죠. 그래서 보궐에 당선되시고 바로 이제 당대표 도전을 하시면서 또 어떡합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고생한 후배들을 끌고 가서 같이 전국을 돌면서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했으니까 아마 9월 한 말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4일 날 민주연구원의 상근 부원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거를 치르면서 야, 이게 좀 당을 혁신하려면 뭔가 민주연구원의 인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풍부한데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윤석열 내란을 기준으로 꿈에도 몰랐죠. 뭐 다음 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을 미리 준비하자. 포부가 굉장히 컸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용부 원장 왜 이러니까 아니 제 체포영장을 받대는 거예요. 얘기 들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무슨 소리냐? 체포영장은 난생 처음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워낙 선거를 막 2년 반 동안 계속 치르다 보니까 보통 뭐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선출직 의원분들 계시나봐는 선거 끝나고 나면 막 서로 쟁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누구 저 국힘 어떤 애들이 뭐 고발을 했냐 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지 이틀 만에 제가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0월 19일 그 요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7시도 안 돼서 한 6시 반쯤 됐나? 벨이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계속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 아침 먹고 이러는 거를 뭐 지들이 먹거나 아니면 또 제가 좀 늦게 나가면은 제가 아침을 차려주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둘째 딸이 그때 고3이라 가지고 이제 등교하기 직전에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인터폰을 이렇게 보니까 현관 앞에 그냥 막 새카만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거 체포영장 이거구나. 그때 이제 현실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애를 갖다가 저 둘째 들어가서 밥 먹고 오늘 학교를 좀 일찍 가. 그리고 방에 들여보다 보내고 아파트 현관문을 조금 열고 애가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와라.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문 열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복도에서.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정도의 이제 뭐 꿀리지는 않고 제가 너무나 뭐 체포될 일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졌죠. 이제 결국은 이제 애를 가방을 싸서 등교를 시키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딱 들이미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선을 치르는데 제가 대선 자금 10억을 요구해가지고 뭐 언제 얼마를 받았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체포된 10월 19일 날 전국에 9시 생방송에 도배된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불법 자금 김용 수수 9시 뉴스를 도배하면서 온 언론에서 제 사건을 갖다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이건 뭐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덕분에 보석 나와가지고 완전히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가끔 우리 집에 저기 그 택배 갖고 오는 아저씨도 복도에서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혹시 그럼 제가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웃으면서 이제 힘내시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제가 뭐 여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그날부터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조사를 검찰이 하는데, 뭐 제가 처음에는 막 거의 막 싸웠죠, 검찰하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변호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검찰 조사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검찰에서 진술 거부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아니, 아닌 걸 밝혀야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조사를 받고 막 계속 조사를 받았죠. 이틀째, 3일째. 4일째인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그러는 거예요. 검사놈이 아주 죄송합니다. 여기 공식 서상에서 검사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장동에 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목적이었구나. 대장동을 갖다가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어서 김용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짰구나. 그때부터 제가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 의미를 알고, 나 이제부터 진술 거부한다.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너네가 다 이거 짜맞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싸우면서 당연히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니까. 뭐 재판을 그리고 이후에 하면서도 뭐 거의 모든 걸 1심 때 다 밝혔어요. 지금 저 기사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1심부터 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제가 이 내용들이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대장동 그 사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업자죠. 민간업자들이 검찰들이 기소 안 한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기소를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 뇌물을 갖다가 공직자가 11억 8천을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중형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조서에서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싹 빼버려요. 그러면서 19일 날 저를 체포하고 20일 날 이 친구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야, 검찰의 수법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진술 자판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뭐 본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를 받고 이제 보석을 나와서도 저는 뭐 당연히 다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1심 판결을 받으러 딱 가는데,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막 그 서울중앙지법에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이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이제 저 이민태 변호사님, 뭐 김성희 변호사님 다 현장에 있었는데, 야, 근데 판결을 이렇게 판사가 읽는데 거의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1억 8천씩 뇌물을 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무죄 내지는 최고형이 징역 8개월, 저는 5년의 법정 구속.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번의 구속에서 2번째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갖다가 길게 얘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뭐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그 기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또는 빨간아재, 뭐 봉준욱 기자, 이런 분들이 이 대장동 사건, 재사건, 대북송금 이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조금만 보신다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거는 그냥 개인 검사들 몇 명의 돌출행동,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그 3년 전 서울중앙 그 지검, 그 다음에
그 수원지검, 여기는 검찰 자체가 조작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많이 국민들이 아시는데 아직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누구 하나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3년 전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정말 아주 오래전에 뭐 조봉암 진보당 당수 사건 재심을 다 받았죠. 그 사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한명숙 총리 사건, 그 이전에 뭐 서울시 간첩 조작했던 유우성 사건, 모든 것들에 개입되어 있는 검찰들이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 나가면은 이제 제도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죠? 이제 수사권 분리되고 기소권 분리돼 가지고 이제 1년 유예 줘 가지고 이제 내년도 되면은 그래, 검찰 이름은 없어져. 우리가 이제 자신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도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 배트맨이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옷을, 그죠? 그 조커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각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또는 자기 지역에서 또 이제 앞으로도 중앙에서 큰 역할을 맡으실 건데 절대 방심하시지 마시고 아직 내란은 조금 더 끝나지 않았다. 제가 내란의 출발은 검란이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22년도 대선 끝나고 이재명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검찰총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가 완성됐다는 그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검찰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정말 저는 판사들, 사법부는 진짜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다 보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데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이 높은 법대에서 판결문으로 다 판결하는데 그 판결문도 공개를 안 합니다. 이제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국회에서 우리 당이 통과시켰죠. 그 형사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결문을 공개하자. 근데 뭐 거기 끝에 본회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겪었던 사법부는 판사들보다 몇 배는 강고한 이러한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역색 안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언제나 정치하면서 철학이, 저는 우리 성 쌓는 사람 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결국은 뭐 나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옆에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할 때 국민이 주인인, 우리 사람들이 주인이려면은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주인이지.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짧은 소견으로 정치 철학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여러 사람이 어깨 걸고 가자. 이게 제 이 정치 철학인데, 제가 검찰의 조작을 목도하고 3번의 구속과 3번의 보석을 하면서 저도 어느새 제가 막 이제 구속되고 이러니까 항소심에서 아내가 너무 이거는 진짜 황망한 거죠. 그래서 막 변호사를 또 막 추가로 선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기존의 변호사님들한테, 그 선임하려는 변호사님 고향이 어디야? 근데 실제 상당 부분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고향 따라가지고 판결이 보수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곳이 어딘가.
사법부 자체일까? 저는 절대 답이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고칠 때는 바로 여러분들, 정치의 현장에 계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진짜 바뀔 수 없는 강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에서 지난 법사위에서 내란 재판부, 그다음에 법의 국제 정말 심도 있게 하면서 4가지 이러한 기득권을 깨트리는 법안을 내놨는데 결국 하나도 처리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1월 달로 연기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법관회가 열렸는데 그래도 법원의 양심적인 이 원로 법관이라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법부는 난파선이다. 아니 그 사법부 난파선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법관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윤석열이 지금 특검하고 있는 우리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노하면서 야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 거 사건 조사하면은 그 상병 하나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사건 조사하면은 지휘관 할 놈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걸로 지금 저기 특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법부의 논리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판결 같은 거 잘못할 수 있어. 그걸로 우리를 처벌해? 그게 말이 돼?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처벌을 해야죠. 그게 정의가 바로 사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 내 지역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시급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실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PT로 돌아가겠습니다.